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에 졸업식이 있었던 학교들이 많은데요. 졸업생 평균 연령 70세인 만학도 분들의 졸업식 현장 이야기가 뭉클했습니다. 배움의 시기를 놓친 어르신들이 구에서 운영하는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졸업학력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공부뿐만이 아니라 반 친구들과 소풍도 수학여행도 가면서 학창시절 추억을 고스란히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임을 몸소 보여준 어르신들의 열정이 느껴졌는데요. 어르신들, 특히 할머니들의 활약상 지진으로 큰 시련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의 악천후 때문에 구호 물품 지원이 늦어지자 피해 지역 인근에 사는 70, 80대 할머니들께서 나서신 건데요. 음식이나 담요 같은 것들을 큰 자루에 짊어지고 눈 쌓인 산길을 걸어서 지진 지원 센터를 수시로 오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현장에서는 할머니 구조단이라고 부른답니다. 늦었다고 움츠러들지 않고 또 연장자라고 위기 상황에서 뒷짐지지 않는 할머니들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2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코너 새농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새농퀴, 세 글자의 조개가 주인공인데요. 한여름을 제외하면 거의 1년 내내 시장에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2월에서 4월이 가장 제철이라서 이맘때 먹으면 살도 통통하고 조개인데도 아이고 달달하다, 단맛이 날 정도입니다. 칼슘도 많고요, 단백질도 많고요. 그래서 국민조개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는 조개입니다. 국물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요거 듬뿍 넣고 끓인 이거 칼국수!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맛입니다. 칼국수뿐만인가요? 스파게티, 찜, 찌개, 국, 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만능조개, 세 글자의 이 조개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매주 여러분께 드리는 힌트송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힌트송, 싸이의 나팔 이겁니다. 오늘 정답 조개 이름의 앞 두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노래 잘 들어보시면 가사에 들리는데요. 나팔 치마 아닙니다. 나팔 뭐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힌트송, 가수 신유의 오르흐 내리흐인데요. 이 노래 제목과 가사에서 반복되는 한 글자가 오늘 정답의 끝 글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 힝어의 두 글자와 오르흐 내리흐에서 반복되는 한 글자 연결하면 바로 오늘의 정답이 됩니다. 오늘의 힌트송 서비스 두 곡 들으면 바로 아실 텐데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내 바지는 나팔 바지, 나팔 바지, 나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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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나팔 나팔 밤새고나요 아무도 못 말려 Everybody 날라래들을 파래 분위기 살려 어머 사람 살려 Let's give it up, live it up baby 나를 나와 나팔 바지.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 있으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오르락 내리락 살다가 지칠 때면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상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라면 움츠려 있지만
하지만 마라.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 아니더냐. 당당히 살아가 보자. 네, 두 곡의 힌트송 다 들어보셨습니다. 예?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힌트 서비스 드립니다. 입을 살포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이 조개를요, 예전에는 바지락이라고 네 글자로 불렀다고 하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빤지락, 반지렉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오늘 정답은 세 글자고요. 이 조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그리고 향기로운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충남 서산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이 그 해미라는 곳에 있는 읍성이면 돌로 쌓은 성이잖아요. 거기에도 숲, 나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미읍성 주소가 충남 서산시 해면 읍내리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해미면에 있는 읍성입니다. 이 해미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1407년에 정해현과 염희현을 하나로 합해서 해미현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바다가 아름답다는 의미의 해미에 읍성을 만든 거는 이 서산이 내포 지역에 속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포구가 있고 또 곡창지대이고 그래서 왜구들이 자주 출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에 성을 쌓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성은 산에 산성을 많이 쌓는데 이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이 산성이 큰 역할을 못해서 이 산과 평지를 이용해 읍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왜구를 막기 위해서 산과 평지를 이용해 쌓은 해미읍성. 여기서 어떤 나무를 만나볼까요? 네, 그 해미읍성은 이순신 장군이 충청 병마 절도세 군관으로 10개월 정도 근무했다는 충청도 군사 중심지이기도 했는데요. 그것의 간거는 조선시대에 이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회화나무 네. 그리고 적군의 접근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성 주변에 심었다고 해서 그 탱자성으로도 불렸다는 거기에 탱자나무를 보러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만날 나무는 회화나무, 탱자나무인가요? 그 회화나무와 탱자나무는 이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콩과 식물로 낙엽 고목인 아카시나무와 비슷하지만 열매 모양이 많이 다른 회화나무는 그 말씀드린 대로 천주교 박해와 관련이 있고요. 네. 그 탱자나무도 말씀드린 대로 가시가 많고 촘촘히 자라서 이 적군들이 쉽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용도로 심은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식물은 그 초가 지붕에 있는 박, 그다음에 해미읍성 서문 바깥 도로변에 있는 은단풍 교잡중인데요. 그 전에 해미읍성 나무를 소재로 한 그 나희덕 시인의 해미읍성의 가시거든 이런 시가 있어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해미읍성에 있는 나무를 소재로 해서 쓴 시인 건데 김서정 작가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질 무렵 해미읍성에 가시거든 당신은 성문 밖에 말을 잠시 메어두고 고요히 걸어 들어가 두 그루 나무를 찾아보실 일입니다. 가시돋친 탱자 울타리를 따라가면 먼저 저녁해를 받고 있는 회화나무가 보일 것입니다. 아직 서 있으나 시커멓게 말라버린 그 나무에는 밧줄과 사슬의 흔적 깊이 남아있고 수천의 비명이 크고 작은 옹이로 박혀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몸을 베푸는 방식이 많기도 하지만 하필 형틀의 운명을 타고난 그 회화나무 어찌 그가 눈멀고 귀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손끝은 그 상처를
아프게 만질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가슴 아픈 내용을 담은 시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회화나무에서 많은 천주교인들이 뭐 돌아가셨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회화나무들은 그러면 아직까지 잘 살아 있나요? 예, 거기 회화나무 한 300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나무 절반 정도는 그 인공물로 외과 수술해서 버티고 있고요. 그래도 보면 잎이 달려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생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고통을 많이 들었으니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아마 다 잊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은 망각을 잘 하는데요. 남은 시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해지는 시인데 계속해서 남은 구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당신은 더 걸어가 또 다른 나무를 만나보실 일입니다. 옛 동원 앞에 심어진 아름드리 느티나무, 그 드물게 넓고 서늘한 그늘 아래서 사람들은 회화나무를 잊은 듯 웃고 있을 것이고 당신은 말없이 앉아 나뭇잎만 헤아리다 일어서겠지요. 허나 당신 성문 밖으로 혼자 걸어 나오며 단 한 번만 회화나무 쪽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그 부러진 나뭇가지를 한 번도 떠난 일 없는 어둠으려 그늘과 형털이 이리도 멀고 가까운데 당신께 제가 드릴 것은 그 어둠 뿌리라는 것을요. 언젠가 해미읍성에 가시거든 회화나무와 느티나무 사이를 걸어보실 일입니다. 이야, 나이덕 시인의 해미읍성에 가시거든이라는 시를 들어보셨는데 읍성에 가서 나무를 보면서 생각한다는 게 성만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생각을 던져주는 그런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나무에서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한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나무를 통해서 역사적인 죽음과 삶을 보는 것, 그다음에 방우 전투 목적으로 지은 읍성에서 뭔가 새로운 발견을 주었던 것 같고요. 저도 무거운 마음으로 회화나무를 보고 마음이 심란해서 좀 걸었는데요. 마침 초가지붕 위에 정겨운 박이 올라가 있는 곳에서 박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박이라면 뭐 이제 옛날에 바가지 만들 때 쓰는 그 바가지 박.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바가지가 나오면서 이 박으로 만든 바가지는 공예품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네, 겨울에 박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네. 알고 보니까 박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박도 사실은 좀 뭐 박바가지 쓴 적이 없고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벌칙으로 머리에 냅다 이렇게 하는 그 박 정도만 알고 있는데 초가집이 있는 민속마을 같은 곳에서야 이제 뭐 실제로 볼 수 있는 박은 어떤 식물입니까? 네, 이 박은 박과 덩굴성 한해살이 풀인데요. 그러니까 오이, 참외, 수세미, 호박, 수박, 그렇죠. 멜론, 동학, 여주 등이 여기에 속하고요. 멜론까지. 네. 그래서 흥부전 박타령에 나오는 박은 아마 둥근 박 같고요. 네. 또 박의 열매는 장가라고 해서 포도나 딸기처럼 과육이 많아 먹을 부분이 많고요. 박의 열매는 지름 30cm 이상이고 다소 편평한 구형이며 처음에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표피가 딱딱해지면 과육은 흰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피가 굳은 장가를 반으로 쪼개서 삶은 다음 말렸다가 바가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박과 닮았으나 변종으로 불리는 표주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표주박 열매도 장가로 작고 길며 이 중앙부가 잘록한 술병같이 됩니다. 이거 이제 어릴 때 저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물통 만들겠다고 막 속을 낑낑대면서 팠던 기억이 있는데 호박, 수박도 다 박과 식물이라고 하셨는데요. 호박과 수박은 계속 우리가 보는데 요즘에 박을 참 보기가 힘들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예,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초가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흥부도 초가지붕에서 박을 땄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초가지붕으로 박이 뻗어나가면은 거기서 열매가 열리는데 여기도 그 조상님의 지혜가 강풍에 초가지붕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었고요. 또 박이 여름 작물이라 높은 기온도 중요했고 또 장마 기간에 풍해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거기에다가 이 달빛이 하얀 밭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은 모든 시름을 잊었다는데요. 왜냐하면 밭꽃은 오후 5시에서 6시경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피었다가 아침에 시든답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초가집의 미학적 가치를 부여하는 밭꽃이 사라진 거는요. 또 호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호박의 호는 청나라를 의미하는 오랑캐 호가 붙은 건데 그래요? 이 포만감과 칼로리가 호박이 높기도 했고요. 네, 초가집도 사라져서 이제 박은 그 민속 박물관
이런 데 가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초가지붕에 있는 하얀 밭꽃을 보기가 어려워진 건데 아쉽지만 이제 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걸 저희가 또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른 식물도 또 만나볼까요? 예, 그 박은 없지만은 그 박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아직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네. 바가지를 큽니다. 아유 제발 좀 밖에 나가서 술 먹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 정말 예, 이런 거죠. 아내 말은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바가지 깨는 거, 바가지 씌운다. 그 웃돈 원조에 바가지 씌운다. 그렇죠. 바가지 씌운다. 네네네. 네. 이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 많이 같습니다. 쓰이네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더 많이 있는데 그 식물이 좀 문화는 오래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밥도 보고 좀 걷다가 나오면서 그 들어갔던 진나무로 나와서 서문으로 가서 거기에 그 꼭 봐야 하는 은단풍 교잡종을 보았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단풍 교잡종 보신 건데 해미읍성에 가면 꼭 봐야 할 나무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무 중심으로 답사를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 은단풍 교잡종은 성벽 밖에 가면은 잔디가 좀 휑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그 사이에 있는데 이 크기가 성벽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도상 되게 운치가 있었고요. 그래서 성 안도 보고 성 밖도 봤을 그런 이 은단풍 교잡종 그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안에도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성 밖에 사람이 살고 있고 양쪽을 다 본다는 은단풍 교잡종 어떠한 나무인가요? 예, 그 은단풍 교잡종은 은단풍과 비슷하지만 은단풍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은단풍과 비슷한 참꽃 단풍이 섞여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은단풍도 아니고 참꽃 단풍도 아닌데 먼저 은단풍을 잠깐 보면요. 네. 이 나무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으로 그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하고요. 이름과 관련해서는 잎 뒷면이 은빛을 띠고 해서 은단풍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풍이 들어도 앞면은 붉은색, 뒷면은 은색이어서 금방 구분이 됩니다. 잎 뒷면이 은색인 은단풍. 그러면은 참꽃 단풍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예, 그 나근재 블로그를 보면은요. 북미 원상 단풍나무들은 이 수액으로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 쓸모는 있으나 덩치만 컸지 가을의 단풍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을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에도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레드 메이플로 불리는 참꽃 단풍으로 학명은 아케르 루브름으로 표기를 하는데 루브름은 붉은색이라는 뜻으로 잎과 꽃, 가지와 잎자리 등이 온통 붉은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잎의 뒷면이 은색을 띠는 은단풍과 온통 붉은색을 띠는 참꽃 단풍 둘이 어떻게 섞이게 된 겁니까? 예, 그 대부분의 단풍나무들이 가을에 열매가 성숙하는데 참꽃 단풍은 은단풍과 마찬가지로 이른 봄에 꽃을 피워서 또 곧바로 늦봄 또는 초여름에 결실하는 그 특이한 특징이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두 종 간의 교잡의 많은 원예증들이 개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단풍나무를 검색을 하면은 70여 종이 나오는데요. 네. 또 단풍으로 검색하면은 200여 종이 와, 나옵니다. 엄청나네요. 이는 원예종의 이름을 붙이면서 늘어난 건데요. 세상 모든 건 서로 섞이면서 변하면서 사는 것 같고요. 그 변해가는 모습을 나무를 통해서 보면은 뭔가 배척이 아니라 공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 충남 서산 해미읍성을 둘러봤고요. 그곳에서 만난 밭과 은단풍 교잡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요. 오랜만에 또 만나봅니다. 민족문화 콘텐츠 연구원 박재희 원장의 고전으로 세상 읽기 스페셜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알려진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알려졌지만 원래 델포이 아폴로 신전의 앞마당 돌에 새겨져 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신탁을 받는 신전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확한 답을 들으려면 정확한 물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신탁의 내용도 정확해진다는 것이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진정 완전한 알미 이루어진다고 논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았을 때 진정한 알미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공자에게 배움을 청하러 온 수많은 제자 중에 자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자로는 원래 배움과 거리가 먼 무사 출신이었죠. 큰 칼을 차고 다니며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던 성격 급하고 아는 체 잘하는 무인이었습니다. 이런 자로가 공자에게 탐복하여 제자로 입문하였던 것이죠. 자로의 성격은 고다스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늘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자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마치 잘 알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공자는 이런 자로의 태도를 보고 이렇게 훈계합니다. 자로야, 내가 너에게 진정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노라.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란다. 지지위 지지, 부지이 부지, 시지 아니라.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지위 지지,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 시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지지지가 반복돼서 제비들이 지저귀는 소리 같다고 해서 제비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아는 것이란 공자의 일갈에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알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도덕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불언이요 언자부진이라. 지자불언, 정말 알고 있는 자는 말을 하지 않고, 언자부지, 말이 많은 자는 깨달음이 없는 자이다. 노자 도덕경 56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노자는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 말이 많고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자신의 입을 닫고 생각을 멈추고 눈을 감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진정 우주와 함께 생각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깨달은 자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자의 모습이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투입된 우리 구조대 속속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군요. 네, 튀르키예 강진 피해 현장으로 급파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는 활동 첫날이었던 어제 현지 시간으로 새벽부터 구조 활동에 나섰는데요. 오전 반나절 동안 70대 중반 남성, 40대 남성, 그리고 2살 여아, 35살 여성, 10살 여아 등 총 5명의 소중한 인명을 구했습니다. 이 중 40세 남성과 2세 여아는 부녀 관계였고요. 모두 건강 상태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전날 이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국제공항에 도착한 한국 긴급 구호대는 이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여독을 풀 시간도 없이 안타키아를 구조활동 지역으로 정하고 새벽 5시부터 구조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긴급구호대는 일단 17일까지 열흘간 구조활동을 벌일 예정인데요. 정부는 2차 구호대 파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구호대 활동을 후방 지원하고 이 기업 등 민간 영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적적인 생활 소식도 전해지곤 있습니다만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규모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했던 사망자 수도 넘어섰는데요.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을 넘긴 터라 희생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는 최대 20만 명 시민들이 여전히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갇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강진 이후 무려 1,117건의 크고 작은 여진이 기록됐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이 추가로 발표가 됐다고요? 네,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200만여 가구 중에 이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4개월간의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역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 겁니다. 다만 이 대부분의 서민들이 속해 있는 중산층 지원은 이 정부나 여당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지원 대책 광고를 지시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재원인데요. 대통령실은 가장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요. 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재정에 대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산층에게 더 부담이 될 2월 고지서 발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올해도 단계적으로 이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그 전날 치렀던 열병식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북한이 그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을 맞아 이 대대적인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모습을 어제 북한 관영 매체들이 공개했는데요. 예상대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 공개가 됐고요. 또 고체 연료로 가동되는 ICBM으로 추정되는 신무기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열병식에 참석해서 병력과 각종 군 장비를 사열했으나 연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앞서 건군절 기념연회에 참석해서 인민군 장성을 대상으로 연설한 바 있는데요. 이때에도 이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열병식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 딸 김주애였는데요. 후계 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주애를 향해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김주애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또 가슴에 이 김일성, 김정일 초상 휘장을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외신들은 김정은의 후계자라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남성이 지배해온 왕조에서 여성이 권력을 잡는 것은 전례가 없다라며 신중히 해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및 지지자들에게 동행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 변호인과 둘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도 어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소환 조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재 6명의 당대표 후보가 1차 컷오프에서 살아남아서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2차 컷오프로 2명이 더 떨어지고 4명이 최종 후보로 전당대회까지 선거전을 치르게 됩니다. 한편 한 인터넷 매체가 현재 진행 중인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이 당직자의 전원을 빌려서 보도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측은 이 당 관계자가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발설했다라면서 그 사람을 적발해서 징계할 것을 당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차고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 공개 수배가 됐습니다. 네, 어젯밤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들어온 한 남성은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이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계산대에서 현금을 챙긴 뒤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는데요. 이 범행 1시간 뒤 근처의 아파트 주변에서 전자발찌까지 끊고 인근 대로에서 택시를 탄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네. 좀 졸지에 변을 당한 이 30대 남성은 이 수년 전 부친이 돌아가신 뒤 모친과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왔는데요. 사건 당시에는 혼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16살 때 절도를 시작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절도와 특수강도를 반복해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갔다고 합니다. 이 9년 전에도 인천의 한 매장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서 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이 당시 법원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었습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32살인 이 용의자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공개하며 제보를 당부했고요. 경찰도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의 인상착의는 여러 온라인 뉴스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KDI가 우리나라 상반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췄군요. 네, 이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가 상반기에 둔화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습니다. 다만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면서 하반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더 올렸고요.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8%를 유지했습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를 전망한 정부나 1.7%를 예측한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한국은행보다도 높고요. 1.8%를 전망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는 같습니다. 네. 한편 소비 지표도 좋지 않은데요. 이 통계청은 지난해 4분기 전국 12개 지도에서 소비가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소매 판매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했는데요. 특히 대전은 1년 전보다 5.2% 줄어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제주와 서울은 각각 5.1% 또 5%씩 줄면서 뒤를 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형제복지원과 삼천교육대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고요? 네,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46명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111명의 삼천교육대 사건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는 총 337명, 삼천교육대 사건 피해자는 총 1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나 이 석연찮은 이유로 내사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도 밝혔고요. 이 학생 삼천교육대라는 것도 존재해서 여기에 미성년자들이 심지어 학교 수업 중에도 끌려갔다라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삼천교육대 피해자들이 직장에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처우를 겪은 사실도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희가 며칠 전에 IT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긴 했는데 요새 그 챗 GPT가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이 챗 GPT는 쉽게 말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입니다. 네. 예전에도 있던 기능이긴 하죠. 삼성 휴대폰에는 빅스비가 있고, 이 아이폰에는 시리, 또 네. 구글에는 어시스턴트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능들은 대체로 간단한 대화만 가능합니다. 음악 켜줘, 전화 걸어줘, 이 정도 명령어에 응답하는 정도이고요. 이 가벼운 농담에 반응하는 정도였습니다. 네. 하지만 오픈 AI라는 곳에서 개발한 챗 GPT는 이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예 스스로 단어와 문장을 조합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시까지 써주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미국의 회사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 GPT를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이 자사의 제품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만들다가 맡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쉽게 배워서 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신기한 기술을 두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학교 작문 숙제를 이 AI가 대신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콜롬비아에서는 판사가 판결문을 이걸로 이용했었다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더 깊게 들어가면 기존의 산업에도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나 또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례로 이 챗 GPT는 프로그램도 잘 짜주는 것으로 알려져서 기존 프로그래머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고요. 또 콜센터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라 오류도 있습니다만 이 4차 산업혁명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해빙기 익수 사고를 좀 조심해야겠어요. 네, 이제 한낮에는 영상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입춘도 지나고 많이 따뜻해졌죠. 근데 바로 이때가 이 해빙기 익수 사고를 조심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이 저수지나 강의 얼음이 녹았다가 녹는 시기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껍고 단단해 보이지만 이때의 얼음은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저수지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얼음에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가 구조가 되거나 70대 남성이 저수지를 걸어서 건너다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이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음 깨짐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137건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해빙기에는 이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네. 만약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네. 새로운 빙속 여제로 떠오른 김민선 선수 대기록에 도전 중이라고요? 네, 이상화 선수 이후 새로운 빙속 여제로 떠오른 김민선 선수는 이번 시즌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500m에서 4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휩쓸었습니다. 이 월드컵은 물론이고 이 4대륙 선수권과 동계 유니버시아드까지 나갔다 하면 우승컵을 들고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김민선 선수가 이번 주말부터 2주 연속 이 폴란드에서 열리는 월드컵 5차와 이 마지막 6차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남은 두 대회에서도 모두 우승한다면 자신의 롤모델 그러니까 이상화 선수와 또 다른 전설의 독일의 전설적인 선수 예니 볼프 선수도 이루지 못한 이 단일 시즌 월드컵 모든 대회 금메달이라는 이 최초의 기록을 쓰게 됩니다. 네. 김민선 선수는 긴장과 설렘을 안고 도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보고 달리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오늘 새놓기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웠죠? 오늘의 정답은 바로 바지락이었습니다. 9993번님, 정답 바지락. 작년에 부안 하섬에서 바지락 캐기 체험을 온 가족과 같이 한 추억이 떠오르네요. 잡은 조개로 초무침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1952번님, 정답 바지락입니다. 바지락 칼국수 정말 좋아합니다. 부산은 비가 와요, 봄비. 서울도 비가 오는데. 6094번님, 오늘 같은 날 바지락 칼국수 칼칼하게 끓여서 호로록 먹고 싶네요. 정답은 바지락이요.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작곡 세트는 9993번님 그리고 향긋한 모바일 커피 쿠폰 1952번님과 6094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놓기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철 농산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에 비가 조금 내리고 있네요. 오전까지 또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이 많겠다고 하네요. 자,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대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으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도록 연락이 온다니 우리 편하게 신청하자고요. 2017년부터 19년 사이 직불금을 받아야 신청 가능했던 농지 요건이 올해에는 삭제되어 신청 대상 농지가 크게 늘어났대요. 그래요?